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 커피 한 잔 마시고 텔레비전 틀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 왠지 모를 허전함만 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은 이런 무료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2세의 박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저 하루를 보내기 위해 눈을 뜹니다. 남편은 늘 신문만 보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 한편에 텅 빈 공간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제 남은 건 그냥 세월을 견디는 것뿐인가? 박 여사님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입꼬리, 무표정한 얼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웃음을 잃고 살게 된 게.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들은 전혀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걸음걸이에 활기가 넘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타고난 성격이 밝아서일까요? 돈이 많거나 자식이 잘 돼서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노년학회가 10년간 6,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7가지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그 7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우울감이 57% 낮았고 삶의 만족도는 82%나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치매 발생률도 43%나 낮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그 7가지가 무엇일까요? 박 여사님도 우연히 이 7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81살 최어르신이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달랐습니다. 마치 20살 청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말투도 밝고 표정도 생생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저는 70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인생이 시들해서요. 그러자 최 어르신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77가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딱 7가지를 바꿨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7가지요? 네.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딱 5분도 안 걸리는 작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박 여사님은 그날 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이 나이에도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박 여사님은 그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박 여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됩니다. 남편과 대화가 늘었고 며느리와도 편하게 전화합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며 궁금해합니다.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70이 넘어서도 인생은 바뀝니다. 단 7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제가 증명입니다. 그 7가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최 어르신은 어떻게 77가지 지옥 같던 삶에서 벗어났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7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박 여사님에게 7가지를 알려준 바로 그 최 어르신. 사실 그분도 77세까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최 어르신은 72세까지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짜증부터 납니다.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부인에게도 퉁명스럽게 굽니다. 밥이 왜 이래? 어제도 똑같은 반찬이잖아.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 찾아와도 반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잔소리로 나갑니다. 너희는 왜 맨날 바쁘냐? 부모 생각은 하고 사냐? 결국 자식들도 점점 발길이 뜸해집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최노인 만나면 기분만 나빠. 요즘 왜 저렇게 성격이 나빠졌대? 최 어르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조는 게 일상입니다. 경로당도 가기 싫습니다. 사람 보는 게 귀찮습니다. 부인과도 대화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77세 되던 해,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굳게 담은 입.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단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지. 최 어르신은 그 말씀을 평생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바뀔 수 있을까? 77세에도 가능할까? 다음 날 아침, 최 어르신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한 번만 해보자. 딱 한 달만. 그날부터 최 어르신은 첫 번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고 웃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억지 웃음이 얼마나 이상한지. 거울 속 자기 얼굴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거울 보고 웃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나? 일주일 후, 부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최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바뀌고 있구나. 석 달 후, 최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분이 좋습니다. 부인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잘 잤어요? 며느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버님, 요즘 목소리가 밝으세요. 경로당 친구들도 하나둘 다시 모입니다. 6달 후, 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최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딱 7가지를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최 어르신은 81살입니다. 박 여사님에게 7가지를 알려준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로당에서 가장 밝은 눈빛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 어르신이 특별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7가지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7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와 7번째, 이 2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최 어르신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이요? 그게 뭐 대단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웃으셨나요? 그것도 배꼽 잡고 크게 웃으신 게 언제였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가 60세 이상 800명을 조사했습니다. 20살 때 하루 평균 웃는 횟수 17번. 60살이 되면 얼마나 될까요? 겨우 4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웃을 일이 없어서? 재미있는 게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웃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68세 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거울 보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인상이 굳어 있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고 눈빛은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며느리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우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면 무섭대요. 그 말에 정 여사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손주한테까지 무서운 사람이 됐구나. 그날 밤 정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웃어야겠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어봤습니다. 으흐흐. 너무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후 거울 보고 억지로 웃는데 갑자기 진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웃고 있네? 일주일 후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정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겨우 일주일 웃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일단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는 지금 기분이 좋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어듭니다. 결국 억지 웃음이 진짜 기분을 바꾸는 겁니다. 독일 심리학자 비렐름 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정 여사님은 석 달 동안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우울한 기분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남편과 대화가 늘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먼저 전화합니다. 넷째, 손주들이 할머니를 찾습니다. 할머니 요즘 재미있어졌어요. 정 여사님은 지금 72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사님, 무슨 비결이 있어요?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정 여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결이요?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웃는 거예요. 딱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웃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딱 3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보고 웃기. 거울 앞에 섭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립니다. 아하하하 소리내서 웃어봅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이틀째도 어색합니다. 사흘째부터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일주일 후엔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하루 10분 코미디 보기.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웃긴 영상, 뭐든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루 10분만 웃는 콘텐츠를 보세요. 처음엔 웃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웃음 연습. 경로당이나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 크게 3번. 호호호 크게 3번. 히히히 크게 3번. 바보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오사카 대학이 5년간 2,000명을 연구했습니다. 매일 웃음 연습을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웃음 연습 그룹은 우울증이 62% 감소했습니다. 혈압도 평균 15 내려갔습니다. 면역력은 38%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웃음에서 시작된다. 웃는 얼굴이 행복한 마음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거울 보고 웃으세요. 30초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어색해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하면 분명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웃음. 이게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웃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하루 종일 짜증이 나지? 70세 이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미 기분이 나쁩니다.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거슬립니다. 당신 코골이 좀 어떻게 안 돼요? 아침 밥상에 앉으면 또 짜증이 납니다.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합니다. 어제도 김치찌개였잖아. 내가 뭐 식당 주인이에요? 오전에 딸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항상 바쁘다는 핑계만 대네. 점심때 경로당에 갑니다. 친구들이 옷차림을 보며 한마디씩 합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나한테 왜 그런 소리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남편이 채널을 바꿉니다. 당신은 맨날 당신 보고 싶은 것만 봐. 이 여사님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다들 나한테 이러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상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노년 심리 전문가였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화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 여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르르 쏟아냈습니다. 남편 이야기, 딸 이야기, 친구 이야기. 15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긴요? 화났죠? 그럼 여사님이 바꿀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네. 남편을 바꿀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딸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죠. 친구들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죠.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지금 여사님은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화내고 계세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 여사님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화를 냈구나.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가 30년간 연구했습니다. 60세 이상 3,2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단 하나였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 불행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것도 단 하나였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남편은 이래야 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친구는 이래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화가 납니다. 실망합니다. 서운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 기대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기대를 버리면 평화가 온다. 이 여사님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기대를 버리자. 남을 바꾸려 하지 말자.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또 코를 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코를 고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대신 내가 귀마개를 하면 되지. 아침 밥상에서 남편이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이 뭐예요? 다음엔 그걸 해드릴게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 어디 아파? 오후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어쩌겠니? 무리하지 말고 다음에 와. 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으신 일 있어요? 이 여사님은 신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편해졌네. 일주일 후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석 달 후 딸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엄마, 요즘 통화할 때마다 기분이 좋으셔서 제가 보고 싶어졌어요. 6달 후 경로당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여사님, 무슨 비결이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이 여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요? 남 탓을 멈췄을 뿐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을 석 달 한 그룹. 스트레스 호르몬이 48% 감소했습니다. 행복 지수는 63%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72% 줄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 횟수는 2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세요. 화가 날 때 이렇게 3번 반복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남편이 화나게 할 때, 자식이 서운하게 할 때, 친구가 실망시킬 때,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겁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남 탓을 멈추고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 2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평생 무기력하게 살다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하루 종일 짜증이 나지? 70세 이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미 기분이 나쁩니다.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거슬립니다. 당신 코골이 좀 어떻게 안 돼요? 아침 밥상에 앉으면 또 짜증이 납니다.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합니다. 어제도 김치찌개였잖아. 내가 뭐 식당 주인이에요? 오전에 딸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항상 바쁘다는 핑계만 대네. 점심때 경로당에 갑니다. 친구들이 옷차림을 보며 한마디씩 합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나한테 왜 그런 소리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남편이 채널을 바꿉니다. 당신은 맨날 당신 보고 싶은 것만 봐. 이 여사님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다들 나한테 이러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상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노년 심리 전문가였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화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 여사님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르르 쏟아냈습니다. 남편 이야기, 딸 이야기, 친구 이야기. 15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긴요. 화났죠? 그럼 여사님이 바꿀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네. 남편을 바꿀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딸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죠. 친구들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죠.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지금 여사님은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화내고 계세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 여사님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화를 냈구나.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가 30년간 연구했습니다. 60세 이상 3,2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단 하나였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 불행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것도 단 하나였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남편은 이래야 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친구는 이래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화가 납니다. 실망합니다. 서운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 기대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기대를 버리면 평화가 온다. 이 여사님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기대를 버리자. 남을 바꾸려 하지 말자.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또 코를 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코를 고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대신 내가 귀마개를 하면 되지. 아침 밥상에서 남편이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이 뭐예요? 다음엔 그걸 해드릴게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 어디 아파? 오후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어쩌겠니? 무리하지 말고 다음에 와. 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으신 일 있어요? 이 여사님은 신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편해졌네. 일주일 후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석 달 후 딸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엄마, 요즘 통화할 때마다 기분이 좋으셔서 제가 보고 싶어졌어요. 6달 후 경로당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여사님, 무슨 비결이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이 여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요? 남 탓을 멈췄을 뿐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을 석 달 한 그룹. 스트레스 호르몬이 48% 감소했습니다. 행복 지수는 63%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72% 줄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 횟수는 2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세요. 화가 날 때 이렇게 3번 반복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남편이 화나게 할 때, 자식이 서운하게 할 때, 친구가 실망시킬 때,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겁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남 탓을 멈추고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 2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평생 무기력하게 살다 가십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74세 송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젊었을 땐 달랐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일을 했습니다.
집안 살림도 혼자 다 꾸렸습니다. 동네에서 능력자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남편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주름만 늘고 기력만 떨어지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반에서 1등 했어. 송 여사님은 손주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대단하구나. 최고야. 손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뭐가 제일 잘 됐어요? 송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했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자랑하고 싶은 거 없어요? 송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랑할 게 없어. 손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할머니도 뭔가 잘한 게 있을 텐데. 그날 밤, 송 여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손주한테 칭찬은 해주면서 왜 나 자신은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지?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흔적 아닌가? 이 손으로 자식 셋을 키웠잖아. 74년을 살아왔는데 그게 대단한 거 아닌가? 다음 날 아침, 송 여사님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송 여사, 오늘도 잘 일어났어. 74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거 대단해. 어제도 손주 밥 잘 차려줬어. 잘했어.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나? 사흘 후, 송 여사님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한 것들 첫째, 자식 셋을 건강하게 키웠다. 둘째, 남편을 끝까지 잘 돌봤다. 셋째, 이웃에게 친절했다. 넷째, 74년을 살아왔다. 다섯째, 쓰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개, 20개, 30개, 어느새 50개가 넘어갔습니다. 송 여사님은 그 노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이렇게 많은 걸 잘했구나. 일주일 후, 경로당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송 여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한 게 많더라고요. 석 달 후, 손주가 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뭐가 잘 됐어요? 송 여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잘 살았어. 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잘한 거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잘한 거야. 할머니는 매일매일 잘하고 있어. 손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송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했거든. 왜 자신을 칭찬하는 게 중요할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70년간 연구했습니다. 자기 칭찬을 매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20년 후를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칭찬 그룹에서 우울증 68%, 낮음 행복감 75%, 높음 자존감 82% 상승. 더 놀라운 건 수명이었습니다. 자기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 6.7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타인의 칭찬과 자기 칭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면 뇌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영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인정만 기다리며 산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송 여사님은 지금 77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칭찬합니다. 노트에는 이제 200개가 넘는 잘한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송 여사님이 말합니다. 74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나 자신을 칭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싶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말하세요. 오늘도 잘 일어났어. 어제 잘했어. 나는 소중해. 부끄럽다고요? 어색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흘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 하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석 달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보세요. 노트를 꺼내세요. 내가 잘한 것들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채워보세요. 10개가 안 나온다고요? 그럼 5개만 쓰세요. 5개도 안 나온다고요? 그럼 3개만 쓰세요. 오늘 아침 눈 뜬 것, 밥 먹은 것, 이 영상 보고 있는 것, 다 잘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잘했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가족을 지켰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제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남 탓을 멈추고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네 번째, 나 자신을 칭찬하세요. 이 4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5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번째만 제대로 해도 남은 인생이 바뀐다고.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립니다. 부부는 붙어 살아야지. 자식하고는 가까이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노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70세 김어르신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 45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함께 식사합니다. 낮에도 늘 같이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함께 봅니다. 잠도 같은 방에서 잡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24시간 내내 함께 있으니 모든 게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신문만 봅니다. 당신은 왜 맨날 신문만 봐요? 점심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어제도 김치찌개였잖아. 텔레비전 채널을 틀면 남편이 바꿉니다. 당신은 맨날 드라마만 봐. 밤에 잠을 자려는데 남편이 코를 곱니다. 당신 코 좀 어떻게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늘 잔소리를 합니다. 밥 먹을 때 소리 좀 내지 마세요. 청소를 하면 또 잔소리입니다. 당신은 왜 늘 거기 앉아만 있어요? 외출하려 하면 또 물어봅니다. 어디 가세요? 언제 와요? 김어르신 부부는 하루에 평균 5번 싸웠습니다.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2번, 자기 전에 1번. 둘 다 지쳐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상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부부관계 전문가였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루에 몇 시간 함께 있으세요? 김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내내 같이 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부부도 거리가 필요해요. 나무를 너무 가까이 심으면 서로 햇빛을 가려서 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 둘 다 살아요. 김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를 두라고? 그럼 사랑이 식는 거 아닌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노년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밀착입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상대방의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럼 사랑이 아니라 감시가 됩니다. 그날 저녁, 김어르신 부부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어 볼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붙어 있었어요. 결국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남편은 오전에 혼자 도서관에 갑니다. 아내는 오전에 경로당 요가 수업에 갑니다. 점심은 함께 먹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은 바둑을 두러 갑니다. 아내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저녁은 함께 먹습니다.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잡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나가면 이상했습니다. 뭔가 허전한데? 하지만 오후가 되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뭘 했을까? 저녁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책을 봤어. 나는 오늘 친구들이랑 등산 갔다 왔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 후, 부부싸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달 후, 아내가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좀 멋있네. 남편도 아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아내가 예뻐 보이네. 1년 후, 김어르신 부부는 경로당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비결이 뭐예요? 김어르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리를 뒀어요. 붙어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개 떨어지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이 30년간 연구했습니다. 60세 이상 부부 2,800쌍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함께 있는 부부 갈등 지수 73% 이혼율, 18%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함께 있는 부부 갈등 지수 23% 이혼율, 3% 적당한 거리를 둔 부부가 더 행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하려고 붙습니다. 그런데 너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너무 떨어지면 춥습니다.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사랑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에 있다. 여러분, 이건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72세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근처에 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 냉장고에 뭐 있어?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줄게. 손주 학교 잘 갔어? 내가 데리러 갈게. 처음엔 며느리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며느리가 피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박 여사님은 섭섭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저러지?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한데요. 저희도 좀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박 여사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간 건가? 다음 날부터 박 여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갔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아들내가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올게요. 박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 갈 때는 귀찮아 하더니 거리를 두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배우자와 하루에 3시간 정도만 함께 하세요.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세요. 자식에게 매일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거리를 두는 게 사랑이 식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움이 생깁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남 탓을 멈추고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네 번째, 나 자신을 칭찬하세요. 다섯 번째,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이 5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6번째와 7번째가 남았습니다. 특히 7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7번째만 제대로 해도 남은 인생이 달라진다고. 2개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71세 정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불평부터 나옵니다.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오늘도 할 일이 하나도 없네. 아침 밥상에서도 불평입니다. 요즘 입맛이 왜 이렇게 없는지. 반찬이 맨날 똑같아. 텔레비전을 켜면 또 불평입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는 왜 이렇게 재미없어? 뉴스만 보면 짜증나. 경로당에 가도 불평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싸? 정 여사님은 하루 종일 불평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정 여사 만나면 기분만 나빠. 맨날 불평만 하네. 정 여사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손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숙제 나왔어요. 가족 중에 감사한 사람한테 편지 쓰기예요. 할머니한테 쓸래요. 정 여사님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뭐라고 쓸 거야? 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뭐가 제일 감사해요? 정 여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뭐에 감사하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중에 좋았던 게 뭐예요? 정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사람한테 편지 쓸게요. 할머니는 감사한 게 없다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 여사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나한테 편지 쓰고 싶어 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정 여사님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들 첫째. 손이 멈췄습니다. 진짜 감사한 게 없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날씨가 좋네. 첫째, 오늘 날씨가 좋다. 둘째, 또 막혔습니다. 그때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 한 잔에 정 여사님은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래, 남편이 물을 가져다 줬네. 둘째, 남편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셋째,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 아침을 먹을 수 있네. 셋째, 아침을 먹을 수 있다. 넷째, 손주가 어제 전화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 손주가 나를 생각해서 전화했네. 넷째, 손주가 전화했다. 신기했습니다. 찾아보니 감사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노트에 썼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조금씩 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 여사님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리가 아파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네. 감사하다. 밥을 먹을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맨날 똑같은 반찬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네. 감사하다. 석 달 후, 경로당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정 여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사님이요? 예전엔 맨날 불평만 하셨잖아요. 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없는 것만 봤어요. 지금은 있는 걸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6달 후, 손주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또 편지 쓰기 숙제 나왔어요. 할머니한테 쓸래요? 정 여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는 요즘 감사한 게 정말 많아. 오늘 아침에 눈 뜬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날씨가 좋은 것, 남편이 옆에 있는 것, 내가 전화해 준 것, 다 감사해.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엔 왠지 무서웠는데 지금은 할머니 목소리 듣는 게 좋아요. 정 여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이 10년간 연구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매일 쓰는 그룹과 안 쓰는 그룹. 10년 후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감사일기 그룹 우울증 72% 감소 행복감 87% 증가 수면의 질 63% 향상. 더 놀라운 건 건강이었습니다. 감사를 실천한 사람들은 심장 질환이 45% 낮았습니다. 면역력도 38%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불평과 감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 쥐페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정 여사님은 지금 74세입니다. 매일 아침 노트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씁니다. 지금까지 1000개가 넘는 감사 목록이 쌓였습니다. 정 여사님이 말합니다. 71년을 살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불평만 했죠.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똑같은 하루인데 감사하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노트를 준비하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쓰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고요? 그럼 이렇게 쓰세요. 첫째, 오늘 눈을 떴다. 둘째, 밥을 먹었다. 셋째, 숨을 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없는 것을 보면 불행해집니다. 있는 것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감사할 게 정말 많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남 탓을 멈추고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네 번째, 나 자신을 칭찬하세요. 다섯 번째,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여섯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이제 마지막 7번째만 남았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앞에 6가지를 다 해도 7번째를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7가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웃음, 기대 내려놓기, 배움, 자기 칭찬, 거리두기, 감사, 오늘 살기. 완벽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영상을 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좋은 이야기네. 감동받았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지금 딱 1분만 투자하세요. 휴대폰 메모장을 여세요. 없으면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써보세요. 7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고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하겠다. 빈칸에 하나만 쓰세요. 웃기, 감사하기, 자기 칭찬, 뭐든 좋습니다. 딱 하나만 고르세요. 고르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나는 오늘 아침 7시에 거울 보고 웃겠다. 나는 오늘 밤 자기 전에 감사 3가지를 쓰겠다. 나는 오늘 오후 2시에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하겠다.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그래야 실천됩니다. 기억하세요. 최어르신도 처음엔 하나만 했습니다. 거울 보고 웃는 것. 딱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자동으로 됐습니다. 그때 2번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하나, 다음 주 하나, 그 다음 주 하나. 7주면 7개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의지가 약해서. 괜찮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합니다.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나는 오늘부터 아침마다 웃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감사일기 쓰기 시작합니다. 왜 댓글을 남기라고 할까요? 심리학에서 이걸 공개선언 효과라고 합니다. 혼자 다짐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선언하면 지킬 확률이 72% 높아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댓글 남기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분도 시작하는데 나도 해볼까?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일주일 후에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일주일 했더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성공 이야기든 실패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 댓글이 또 다른 분께 힘이 됩니다. 여러분, 72년을 살았습니다. 75년을 살았습니다. 80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본인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남은 인생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7가지. 하나씩 실천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웃으세요. 남 탓하지 말고 오늘을 사세요. 새로운 것 배우고 나를 칭찬하세요. 적당히 거리 두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첫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